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의 긴급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허경영 신인님 그 최근 강연을 봤는데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무섭게 들릴 만한 내용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 경제에 이번에 다가오는 위기가 정말 어마무시한 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결론이고, 여러분 요즘 보시면 뭐 달러 환율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지금 달러당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환율 상승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송을 켰고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총재님께서 이번 강연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최근자 그 268회 일요일 날 해주셨던 말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왜? 뭘 사와야 되니까, 일본서. 그래, 우리는 가공해서 해외에다 파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기술이 필요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럼 이달 8월 달에 얼마 적자 봤어? 96억 불. 이거 뭐, 그래. 10년 농사 진 거 한 달 동안에 다 날려버려. 한 달에 다 날렸어요. 지금 일해나니까 국가가 비상이에요. 우리 국민의 재산은 부동산이 70%인데, 재산 10억이라고 하는 사람 가보면 부동산이 7억이야, 집. 가진 거 집 한 채야. 나머지 뭐 보험, 적금 다 해봤자 몇 억이야. 뭐 중산층들이. 그런데 그 집값이 벌써 절반 떨어져 버려. 왜? 환율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 미국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 난리야. 집값이 올라갔어. 왜? 환율이 지금 달러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는 부동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계속 이자를 올려야 돼. 안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럼 미국에서 올라가면은 우리 부동산 값은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리 내놔도 안 팔려. 잘. 이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 내가 이야기를 못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놀래니까. 그런데 신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고, 네, 신인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거 함부로 얘기 못한다. 얘기하면 여러분 놀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봐도 이번 한국 경제 위기가 엄청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번 한국 경제 위기가 정말로 왜 심각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번 한국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한국 경제를 향한 허경영의 어마무시한 경고로 시작돼요. 예,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요즘 원달러 환율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달러당 1394원이에요. 이게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는 있긴 한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1400원 위로까지는 안 올라가는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어쨌든 135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역사적으로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번이 언제냐면요,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그 갑자기 막 원 달러 환율 확 치솟는 때 있죠. 이때가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후 간격을 두고 이 2009년도에 달러 원 환율 갑자기 확 치솟을 때 있죠.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파산 사태,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자산들이 하락하면서 거기서 리먼이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연쇄 충돌로 이어나면서 미국의 그 부동산 자산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되었던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이렇게 딱 두 가지 경우일 때, 97년도랑 2008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가까이 갔고 이제 제가 봤을 땐 1,400원도 이제 돌파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되게 심각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세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한국에 덮쳐올 어떤 경제 위기가 많이 심각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왜 심각할 것 같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막 적자인데 제가 알기로 그 8월달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95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양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66년 만에 최대 적자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들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두 번째 근거가 그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점점 이 한계 기업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영업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 실현한 영업이익으로 이자 부담도 못 낼 정도로 그 상황이 열악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더 증가한 걸로 알아요, 최소. 이렇게 한계 기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봤을 때 기업 부채 비율도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무려 우리나라에만 600만 명입니다. 이게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넘어가죠. 근데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다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손실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그 민간 차원에서 만든 이러한 가상자산들의 가격들이 다 올해 들어와서 다 절반 이상으로 폭락했습니다. 폭락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의 그 헝다 파산 사태가 작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그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높은 국가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상 이 중국 기업들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예요. 그게 중국이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애널리스트, 증권 전문가, 환율 전문가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환율 전망에 대해서 전망에 실패하고 또 대응에 실패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높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8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95억 달러라고 하네요.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14년 전이면은 딱 그거네요. 그 리먼 파산 사태 2008년도네요. 2008년도. 그러니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생겨났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4월에 마이너스 24억 달러 적자, 5월에 마이너스 16억 달러 적자, 6월에 마이너스 24억 달러 적자, 7월에 마이너스 48억, 그리고 여기 딱 제목 나왔듯이 8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95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가장 직접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이 외환 시장의 수급에서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율은 그렇게 결정되는데, 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외환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자국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 간의 그 화폐를 서로 사고 파는 시장일 거 아니에요. 화폐를 서로 사고 파는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달러를 팔려는 세력보다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늘어나. 그럼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 14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왜 그걸 알아야겠죠? 왜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다시피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고 있잖아요.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달러를 상대적으로 못 벌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무역수지가 흑자인데 8월에만 벌어온 달러보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달러가 95억 달러가 더 많다라는 얘기야.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이 환율의 가장 결정적인 메커니즘은 무역수지, 뭐 경상수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한국이 가계부채 비율이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GDP 대비했을 때 1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약간 안 되는데 가계부채가 한 2,000조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60%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 한국이란 나라보다 그 가계부채 비율이 사실상 더 심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국의 GDP는 사실상 뻥튀기 된 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중국 GDP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2경 정도라고 하면은 그 중에 1경은 다국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GDP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내 순수 기업이라든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뭐 정부 지출 이런 걸로 창출된 중국의 GDP는 현재 그 중국의 GDP의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중국의 순수 GDP에 대비했을 때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20%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그럼 가계부채가 높은 게 왜 그러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졌을 때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의 가계자산, 이 부동산 등의 이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입니다. 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은 이 가계자산이, 다른 선진국들의 가계자산 구성 비율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이나 일본은 금융자산이 70% 가까이 돼요. 비금융자산은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 가계가 총 자산이 1억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6,400만 원은 집값이라는 거예요, 집값. 나머지 3,600만 원은 그 현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현금이나 주식 이런 비중이 한 70%로 높고,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비금융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가계가 차지하는 자산에서. 기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많은 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한계 기업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는데, 한계 기업의 숫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1.5% 이상 증가했어요. 퍼센테이지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 기업의 수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순매출로 한 5천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근데 이자로 나가는 게 한 매년 1억이에요. 그럼 나는 이자 갖고 나면은 난 번 것도 없이 오히려 빚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런 식의 기업들, 돈 벌어봤자 그 이자 상환도 못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부채도 GDP 대비했을 때 한 10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가상자산 열풍이 되게 크게 불었잖아요. 2020년도랑 2021년도에. 그래서 그때 아마 가상자산에 투자한 국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제 2022년 3월 들어서부터 우리나라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투자자는 588만 명인데 그 주축은 30대 남성이다. 그러니까 2030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2030 청년들 보시면 그 주변에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여러 명 봤고, 보면 작년엔 다 상황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막 다 많이 깨지고 막 수익률 막 손실 많이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또 그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작년 대비했을 때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마이너스 44%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죠.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상자산도 작년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42.6%죠. 절반 이상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이라든지 또 다른 뭐 가상자산 가격들 전반적으로 다 50% 이상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게,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 2030 청년들이 돈 많이 모아봤자 뭐 돈 얼마 안 모았을 거야. 안 모았을 건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30대 평균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작년에 21년도에 그걸 다 그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뭐 한 1코인당 5천만 원 했을 거야. 1코인당 5천만 원 할 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2,662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600만 명이 다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600만 명의 90% 이상이 다 몰렸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던 5천만 원이 다 50% 가까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 그 행동 하나로 자신의 자산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을 한 건데, 그럼 이렇게 어쨌든 600만 명이 이렇게 자산 손실을 거의 절반 가까이 봤다라고 하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또 나비 효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근거로는 중국의 헝다그룹이 작년에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헝다그룹이라 하면은 중국은 부동산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1위 수준의 규모를 가졌던 그룹이 중국의 헝다그룹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파산했어요, 작년에. 그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빈집만 해도 최소 6,400만 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헝다그룹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1위 기업이 사실상 파산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한 수십 개 되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상황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비중만 26%예요. 그리고 중화 경제권 전체에 수출하는 비중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크게 누적되는 것도 이 현재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요인도 굉장히 커요. 대중국 수출이 크게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총 무역수지 적자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국 경제 안 좋고 그 중국에 인접한 국가들도 앞으로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대만 이런 나라들, 대만, 홍콩 다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중화 경제권에 수출하는 그 량이 또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 이 원자재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 중국 경제가 지금 아주 안 좋다라는 부분.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시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의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공영 방송에서 나름 환율 전망 예측하고 막 주가 지수 전망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라든지 해외와 국내를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 어떤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금융 전문가들이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떠드는 얘기를 듣고 이 환율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을 예로 들었을 때 작년 초부터 애널리스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 방송 나오셔서 뭐라고 말들을 했냐면은 원화 가치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비했을 때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본 거야.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은 돈을 적게 풀었으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네. 라는 어떤 통화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세질 거라 봤는데, 이게 웬걸 지금 보시면은 원화 가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달러에 대비했을 때 6개월 전만 해도 1220원밖에 안 했어요, 달러당.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 1400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가치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융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 환율 전망만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그 예측을 잘 한 것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크게 증가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정상적으로 봤을 때 1340원까지밖에 증가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달러 인덱스라는 또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인데, 그럼 이 미국의 기축통화라는 이 달러의 가치를 보다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 미국이란 나라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선진국들 있잖아요.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그 화폐 가치를 갖다가 서로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야. 일본의 엔화 비중은 한 15%야. 영국의 파운드는 한 10%예요. 이런 식으로 다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이 6개 국가의 화폐를 갖다가 달러랑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리고 나서 그럼 만약에 여기서 유로화의 가치가 한 20%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달러 가치의 10% 상승을 의미해요. 왜냐면은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니까. 또 엔화 가치가 한 10% 상승했어. 그러면 이거는 달러 가치가 한 1.5% 하락하는 거야. 왜냐하면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제가 지금 한 말을 여러 번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110으로 지난 6개월간 100에서 110까지 달러 인덱스는 10% 증가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10%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 원화에 대비했을 때 달러 원 환율은 1220원에서 1400원으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그 환율 전망 예측에 실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그 원화 가치 상승에 베팅을 했잖아.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한 거야. 베팅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베팅을 제대로 한 외국인들은 여기서 어떤 환차익을 얻게 되는 거야.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베팅에 실패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말을 믿고 베팅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그 무역수지 적자에 의해서 또다시 그 환차손, 그러니까 환율 차이에 의한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환율 차이에 의한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달러가 그러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들어옵니까? 이러한 그 전망 예측 실패에 기인해가지고 또 달러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또 환율 상승을 견인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1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5%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시 그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죠. 근데 이 모든 물건 가격의 근원이 되는 격인 원자재가 뭐냐면은 바로 석유입니다. 한국은 무조건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근데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인해가지고 일단 석유 가격도 갑자기 크게 폭등을 했거든요. 크게 폭등을 했고 또 곡물 가격도 크게 폭등을 했어.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데 그때 밀 수출이 중지됐었잖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 크게 상승하고 석유 가격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 각종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원자재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돈을 뿌렸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 금리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구입하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겠죠. 옛날에는 1배럴 사는데 1,000원만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그 환율이 상승하니까 1배럴당 1,500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500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500원 더 빼와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 생활 필수품들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한국 내 전반적으로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건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금리는 간단히 정의를 드리자면은 금리는 돈의 값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금리인데 지금 한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 원화가 부족하고 희귀해졌잖아요. 그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이냐? 가계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냐? 금리 올라가면 그냥 폭락해요. 그게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금리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환율이 상승할 만한 악재 요인들도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가계 순자산,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기사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 순자산이 1경 423조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의 가계가 차지하는 비금융 자산이 무려 몇 퍼센트였습니까? 64%였어요. 이 말인즉슨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천조라는 거죠. 1경에 한 70%는 한 7천조 되잖아요. 총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총 합이 7천조인데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상승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또 그게 앞으로도 내려갈 확률은 많이 희박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제 앞으로 그동안 한국 경제에 없었던 그 일본의 그 어떤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 버블 붕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좀 경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그런 현상이 한국에 최초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총 자산이 7천조인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반값으로 하락한다 해봐요. 그럼 순식간에 그냥 3,50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강연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그 악재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크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긴 방송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